78세 노모, 집에서 쫓겨나 길에서 쓰러져. 이 문장이 신문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렸을 때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어느새 내 이름, 내 나이, 내 얼굴로 활자화되어 있었다. 나는 김말순. 올해로 78. 평생 시장통에서 떡을 팔며 내 아이를 키워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자식만 잘 되면 그보다 큰 복이 없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새벽엔 가장 먼저 시장 골목을 쓸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떡을 치고 손님이 남긴 잔돈을 차곡차곡 모아 아이들 간식과 학용품, 교복 한 벌이라도 새 걸 입히려고 애썼다. 아이들 입에 밥 한 숟갈 더 들어가는 걸로 하루의 보람을 삼았다. 어머니는 늘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일할 힘마저 떨어진 지금 나는 내 삶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도 그랬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나는 큰아들 집 앞에 섰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다. 손에 남은 건 시장에서 챙겨온 굳은 떡 몇 점, 그리고 약봉지 몇 개가 전부였다. 현관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한때 내 무릎 위에서 울던 그 아이,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내 앞에 섰다. 엄마, 웬일이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다. 며칠만, 정말 며칠만 재워다오. 몸이 영 시원찮아서 병원 가기 전에 좀 쉬고 싶구나.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사정 모르세요?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집도 좁고 며느리가 요즘 예민해요. 나는 괜찮으니 잠깐 소파에라도 누워도 된다고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나를 막아서더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 뒤에 곧장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집 앞에 노인분이 자꾸 들어오시려고 해요. 좀 와서 조치 좀 해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미안한 듯 했지만 끝내 나를 집으로 들이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현관 앞,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떡이 담긴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다. 경찰차가 골목에 도착했다. 파란 불빛이 내 얼굴을 스치고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며칠만 우리 아들 집에서 몸이 안 좋아서. 그때였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지며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 몸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다. 경찰이 급히 내 팔을 부여잡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내 귀에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희미하게 아들의 얼굴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다. 며느리는 문틈으로 나를 힐끔 바라볼 뿐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경찰이 내 몸을 부축해 구급차로 옮겼다. 나는 들것 위에 누운 채 천천히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봤다. 차가운 비가 내 얼굴에 닿았고 머리 위로 형광등처럼
환하게 번진 구급차 불빛이 겹쳐졌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이 내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다.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허무한 생각만 맴돌았다. 며칠 뒤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에 간호사가 조심스레 신문 한 부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오늘 신문이에요. 사회면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었다. 굵직한 제목이 내 시야를 찔렀다. 78세 노모, 집에서 쫓겨나 길에 쓰러져. 내 이름, 내 나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활자로 박혀 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초라한 옷차림에 비에 젖은 머리와 떡이 담긴 비닐봉지를 꼭 쥔 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나는 신문을 한참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끝이 활자 위를 더듬었다. 남의 이야기 같았던 신문 사회면이 이제는 내 얼굴, 내 사연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슴 한가운데가 허전하고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울 힘조차 남지 않은 듯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허탈함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신문을 가만히 접어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단지 사회면 한 구석의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나는 병실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토록 긴 세월을 살아온 끝이 이런 기사 한 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병원에 입원한 첫 며칠,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 쪽을 바라봤다. 누군가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내 자식이 아닐까 기대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간호사나 청소 아줌마뿐이었다.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간호사가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할머니, 병원비 정산 독촉장이에요.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한대요. 나는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하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찍힌 미납 도장이 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가장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신호음이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무심하게 들렸다. 엄마, 왜요? 나는 힘겹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다. 엄마,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애들 시험 기간이고 집도 좁아요. 며느리도 엄마 오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솔직히 좀 곤란해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와서 얼굴 좀 보여주면. 아들은 말을 자르듯 냉정하게 대답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세요. 솔직히 병원비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다들 자기 살기도 빠듯하니까
제발 좀 알아서 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쏟아졌다. 제발 좀 알아서 해요. 나는 손끝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두 번째는 둘째 딸이었다.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또 왜? 나 지금 바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병원에 있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 얼굴이라도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 딸은 숨을 크게 내쉬더니 엄마, 우리 집에 오면 남편도 애들도 다 불편해. 지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엄마, 솔직히 이제 엄마 나이도 있고 누가 엄마까지 챙기겠어? 나도 내 가족 돌보는 것도 벅차. 딸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툭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그 밤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셋째 아들에게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문자를 남겨도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았다. 나는 자꾸만 혹시 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듣기 싫어서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막내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엄마, 나 지금 애들 데리고 정신없어. 솔직히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 없다니까. 병원비?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나 진짜 바쁘다. 나는 울음이 목에 차올랐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막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기를 멀리 두는 듯 뭔가 탁 소리가 들리더니 뚝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이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았고 이불 아래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울 수도 없었다. 모든 자식들에게 나는 짐이고 민폐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냉정하게 외면당한 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 과일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발걸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으로 흐느꼈다. 병원비 독촉장이 침대맡에 쌓여갈수록 내가 신문사회면 한 귀퉁이의 불쌍한 노인이 된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한없이 작아진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다. 가진 것이라곤 약봉지 몇 개와 병원에서 준 얇은 담요, 그리고 아직 남은 병원비 독촉장 뿐이었다. 한참을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해 볼까 싶었지만 이미 차갑게 외면당한 기억이 손을 멈추게 했다. 그때였다. 내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드니 막내 손녀 지은이가 서 있었다. 할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지은이는 내 옆에 조용히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알았니? 지은이는 조그만 미소로 대답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바쁘다고 저한테 대신 연락하라더라고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은 끝내 오지 않았지만 손녀는 내게 와주었다.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죽도 사왔어요. 나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은이와 함께 간 곳은 대학 근처의 아주 작은 원룸이었다. 방 한 칸, 겨우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구석에는 알바 유니폼과 서류 가방, 책상 위에는 빼곡한 알바 스케줄과 자취생답게 간소한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지만 학비와 생활비, 월세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아침엔 편의점, 점심엔 카페, 저녁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였다. 할머니, 여긴 불편해도 참고 지내요. 제가 알바 끝나고 매일 올게요. 죽도 사다 놓을 테니 꼭 챙겨 드세요. 지은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바라볼 때만큼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아이의 작은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지은이의 알바가 늦게 끝나 집에 오던 길 비에 젖은 채로 들어와. 할머니, 늦어서 미안해요. 저녁은 드셨죠? 하며 내 곁을 지켰다. 지은이의 생활이 쪼들리고 힘든 걸 알기에 나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지은아, 할머니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는 것 아니냐?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가족은 이런 거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버티는 거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늘 내 곁에 와서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내 덕분에 할미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답했다. 냉장고 속엔 지은이가 알바비로 산 소박한 반찬과 죽, 편의점 도시락이 가득했다. 그 안에서 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정성을 느꼈다. 밤이면 지은이는 내 곁에 이불을 펴고 지친 몸을 내게 기대었다. 나는 그 작은 등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알기에 더 애틋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가진 것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지은이의 웃음, 따뜻한 손길, 힘든 와중에도 내 곁을 지키는 그 마음이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 그 밤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잠이 들었다. 세상에 버려진 줄만 알았던 나를 품어주는 손길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 지은이의 작은 방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온 비밀을 품고 있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토지에 시장 떡집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그 주변의 땅을 조금씩 사두었었다. 그 땅이 재개발로 보상금 250억 원이 되어 내 앞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도록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난에 찌들어 살던 세월, 내가 정말 아끼고 믿었던 건 결국 자식들이었다. 그래도 이 돈 일부는 자식들에게도 남겨줘야 하는 게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흔들림이 일었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자식들 얼굴을 떠올렸다. 어릴 적 내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아프다고 울던 작은 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머니란 이름으로 내가 마지막엔 조금은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내 마음은 수십 번 흔들렸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나는 짧게 답했다. 지은이랑 잘 지내고 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 엄마, 혹시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땅, 그거 재개발 들어갔다던데. 혹시 보상금 받으셨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건강을 묻는 말 뒤에는 돈에 대한 궁금증이 숨겨져 있었다. 둘째 딸도 전화를 걸었다. 엄마,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혹시 모아둔 돈 있으면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 학교 다니는 것도 빠듯하다. 딸은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셋째와 막내는 여전히 연락조차 없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줄까 했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또다시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사실 저희도 어려워요. 엄마, 그 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조금은 남겨주셔야죠.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결국 내 곁에 남은 이유가 돈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토록 쓰리고 이토록 서글플 줄은. 나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속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이 재산은 손녀 김지은에게 전부 상속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시원하게 뚫렸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다. 나는 지은이에게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가족은 가진 것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평생을 쥐고 놓지 못했던 엄마라는 이름,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이에게 내 마음도 내 남은 삶도 모두 내어주겠다고. 오장 통쾌한 역전. 며칠 뒤였다. 내 보상금 소식이 동네를 넘어 자식들에게까지 닿았는지 그동안 쳐다도 안 보던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얼굴로 내 앞에 섰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가 들려 있었다. 엄마,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제 집에 오시면 며느리랑 상의해서 모실게요. 엄마, 우리 다시 가족답게 살아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둘째 딸은 울먹이며 내 무릎을 붙잡았다. 엄마, 나 정말 반성했어요.
엄마가 계셔야 우리 집도 든든해요. 애들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이번엔 저희 집에서 지내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생활이 너무 빠듯하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셋째는 아예 내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다. 엄마, 나 사업이 망해서 정말 죽을 맛이야. 엄마 돈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도와줘. 내가 앞으로 엄마 곁에 꼭 있을게. 엄마,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막내는 손을 꼭 잡고 애원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면 다시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 돈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야. 엄마, 제발. 자식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서로 먼저 엄마 곁에 남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아 애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짜 미안함보다는 돈을 향한 간절함과 욕심이 더 크게 어렸다. 나는 조용히 신문 한 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크게 박힌 제목, 78세 노모, 집에서 쫓겨나 길에 쓰러져. 내 얼굴, 내 이름, 내 사연이 적나라하게 활자로 박혀 있었다. 이 기사 봤니?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나를 대했던 진짜 모습이다. 자식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웠다. 남들보다 잘 살진 못했지만 너희 밥 굶지 않게 하려고 손가락이 닳도록 떡을 쳤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졌을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고 병원비 독촉장이 내 이름으로 날아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내 말에 셋째가 서둘러 변명했다. 엄마, 그땐 우리가 너무 바빴어. 엄마가 이 정도로 힘든 줄 몰랐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는 알고도 모른 척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곁에 있었던 건 오직 한 사람, 지은이 뿐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전 재산은 이미 손녀 지은이에게 상속했다. 그녀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 자식들은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다.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젠 정말 엄마 곁에 있을게. 돈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은이의 할머니로만 살겠다. 자식들은 조금 더 매달리며 엄마, 생각 한 번만 다시 해줘. 우린 진짜로 엄마가 필요해.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서야 알았다. 가진 것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가슴 한켠이 시큰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지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내가 내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지은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내 마음도 한없이 가벼웠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짐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그리고 지은이의 할머니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신문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렸던 그날의 내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내 선택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오늘도 지은이와 함께 따뜻한 밥을 짓고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모든 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에서 진짜 가족과 진짜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당신의 내일에도 조금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